네, 고맙습니다. 오늘 저 연일 성황을 이루어서 날씨가 밖에는 무더운데 오늘은 조금 뜨거운 제목을 갖고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보시다시피 에로티시즘 인 몸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 몸이 갖고 있는 그 에로티시즘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우리가 보통 평소에 듣기 좀 민망한 뭐 섹스라든가 또는 에로티시즘이라든가 또는 누드라든가 또는 조금 지나친 정신 승량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이고 망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상당히 호기심을 땡기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내 손도 떨지 말고 망치도 하지 말고 오늘은 제가 제목에 맞게 내용에 맞게 옷도 좀 패션도 아주 빨갛게 이렇게 봤습니다. 자, 처음에 이제 우리가 에로티시즘인 바디 이렇게 할 적에 아주 기본적인 출발은 어디서 출발을 하느냐면은 일단은 몸의 창조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라든가 또는 타 종교가 아니고 그냥 조물주라는 어떤 하나의 크리에이터, 그냥 종교적인 개념을 떠나서 크리에이터가 어떤 남성과 여성의 몸을 창조했을 때 정말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창조했느냐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누드와 예술 그리고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는 거 미인도 하면 누가 그렸는 그림입니까? 신윤복 선생님이 그렸던 그 미인도 그 다음에 작품 하는 이 이야기는 속에서 에밀 졸라가 썼는 하나의 그 그림이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나오는 하나의 그 작품 중에 하나가 에밀 졸라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에로티시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채식주의자 누가 쓰는 겁니까? 한강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떠나가지고 이 작품의 두 번째 있는 몽고 반점 이 작품은 크게 세 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에 이 몽고에를 쓰는 이 작품의 몽고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이 세 개가 갖고 있는 하나의 그 몸의 이야기 또 어떤 에로티시즘의 이야기 또 거기서 빚어지는 어떤 남녀의 결합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몸의 창조인데 제가 이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을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신이 창조하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에 예를 들어서 성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특히 에덴의 동산 이야기, 그 다음에 선악과 따먹는 이야기,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덴의 동산으로 추방되는 이야기 그런 많은 어떤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림은 거의 대부분 누드화입니다. 누드화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딱 가려운 이 부분입니다. 이 그림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표현하고 싶은 하나의 몸의 이야기 있습니다. 차이가 뭐예요? 딱 보시면 어쨌든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그림의 차이가 뭘까? 이 이야기를 갖다가 보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요 그림과.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대부분의 어떤 성당에 그려있는 아담과 이브는 써있는 자세입니다. 성화에 가면은 어느 성당에 가도 아담과 이브가 누워있는 자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뭐냐면 특히 화가들은 이 아담과 이브의 몸을 걸치게 누워있는 자세를 많이 그린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 속에 벌써 뭐가 있느냐면은 하나의 관능이라든가 또는 에로티시즘이라든가 또는 섹슈얼리티라든가 또는 오르가즘이 끼어든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갖고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몸 보십시오. 어때요? 아름답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신은 과연 인간을 갖다가 완벽한 어떤 한 육체를 갖도록 해 주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동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남자도 위해서 빨리 만들다 보니까 뭔가 불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델은 그냥 단순히 woman and man, 남자와 여자만 만들었지 어느 특정한 남자와 특정한 여자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발자, 그럼 김발자의 몸을 안 만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으냐? 신이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뭐냐면 그냥 메이커, 메이더 만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에 맞게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든 여성들이 갖고 있는 뭡니까? 화장입니다. 그죠? 화장을 통해서 자기에 맞는 한의 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많은 어떤 한의 예술적인 작업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처럼 신은 인간의 몸, 특히 남자의 몸보다는 남자의 몸은 사실은 미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자 몸은 어떻게 보면 앞뒤가 튀어나오는데 언밸런스입니다. 그만큼 언밸런스가 없습니다. 위에는 앞이 튀어나오고 밑에는 뒤에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것을 자기에 맞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나의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봤을 적에 거기서 넣는 것입니다. 자, 보죠. 그님이 좀 이게 좀 자, 인간이 갖고 있는 한의 몸의 욕망을 갖다가 우리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신이 창조했는 인간의 몸은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냥 예를 들어서 신은 단순히 한 컷과 수컷 이렇게 만들었지 남자의 몸, 여자의 몸 그런 미학적인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는 정신적으로 살지만은 또 동시에 마음으로, 몸으로도 삽니다. 몸은 곧 우리의 스토리죠. 몸이 곧 우리의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서부터 그리고 성장하고 그리고 늙어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히스토리는 몸을 통해서 표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몸이 곧 삶이고 곧 몸이 곧 이야기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냥 몸을 함부로 담을 수 있느냐 이 이야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체와 감정을 보면은 이 감정을 갖고 있는 감정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감정을 그야말로 잘 나타내는 것이 이 신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뭐냐면 이 하나의 감정이라든가 정신을 아주 노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체는 아주 저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고 저는 그것이 하나의 도덕이 가르쳐된 잘못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체가 갖고 있는 아주 경이로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늘에 우리가 손가락 끝이 찔려도 우리는 발가락 끝까지가 아픕니다. 그런 것처럼 그 경이로움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주로 나타내는 것이 화가입니다. 화가가 붓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작가, 우리가 글을 쓰는 작가가 펜으로서 글을 냈을 적에 이 몸은 모든 것을 오롯이 있는 그대로 다 받아낸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는 거부하지만 몸은 거부하지가 않는다는. 그래서 몸이 갖고 있는 이 완성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화가라든가 작가로 봤을 때는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어떤 소재가 갖고 있느냐는 거죠. 근데 그 소재를 다룰 적에 보면은 그것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하고 일반적으로 섹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성 상업용을 좀 중심으로 하게 되면은 포르노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간적으로 우리가 몸을 배치하면은 퍼포먼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화가가 또는 작가가 또는 조각가가 몸이 갖고 있는 미적인 표현을 강조할 때 그때 아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뭐 섹스라든가 포르노라든가 퍼포먼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어떻게 많은 화가들이 특히 누드 화가들이 또는 모델들이 또는 소설가들이 그 몸에 표현해서 아트를 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술을 가만히 우리가 듣다 보면은 절대로 예술은 숭고미만을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숭고미 속에 흐트러짐, 몸의 흐트러짐 이걸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관능입니다.
모든 작가들, 심지어는 저는 항상 뭐냐면 이 외국에 가가지고 성당에 봤을 적에 그게 아담과 이브를 봤을 적에 단지 그것은 숭고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관능미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 숭고미와 관능미가 같이 겸할 때 그때 비로소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떤 화가들이 자기가 그리고 싶은 어떤 한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 나서느냐는 거죠. 이래서 배우 감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뭐냐면 괴테가 말했을 적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여성적인 것이 나를 구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나를 구원한다. 세상의 모든 여성적인 것 했을 적에는 이때는 정신적인 것이라든가 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고요. 이게 자꾸 올라가네. 미안해요. 그래서 자 이제 많은 작가들이 통섭화가들 또는 예를 들어서 심지어 이런저런 사람들까지도 여체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앞에는 고대 그리스의 그림 아주 완벽한 어떤 한 여성미를 갖다가 자랑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낭만주의 시대에서는 이런 풍요로운 이것을 갖다 강조하는 겁니다. 점점 갈수록 그림이 어떻게 바꿔지는가를 보세요. 드디어 뭐냐면은 2016년에 여성의 어떤 누드를 갖다가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났을 적에 왠지 모르게 어떤 하룻밤을 갖다가 제대로 잘 잤을까 또는 예를 들어서 잘 자지 못했을까 왠지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깨어나지가 않는 그런 어떤 한의 여성의 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그러면서도 야한 모습을 그려주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일본에 그리고 있는 아주 6.25에 하는 촌합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어떤 하나의 몸이 갖고 있는 에로티시즘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서 보면은 정말 뭐냐면 조금 야하다랄까, 아이고 이것도 뭐 그림이냐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전형적인 촌화도잖아요. 가장 전형적인 촌화도 보시겠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보세요. 종강 스님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걸 그리면 이것만큼 노골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뭐 엉뚱하다 이런 느낌 듭니까? 들지 않습니다. 그 강렬한 필체를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하게 나타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종강 스님이 예를 들어서 보면은 이 보통 이제 특히 자기가 술을 먹고 싶으면은 예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불러가자 밤새도록 술집에가 술을 먹는데요. 그럼 다른 사람 그림 한 점을 얻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계속 사주면 절대 그림을 그리지 않는 하룻밤 이틀 밤을 술 먹고 그 다음 마지막 장면에 딱 가보자 정자세가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춘화도 하는 것이 하나의 예술 및 이와 같이 간다 하는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 작품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말 쓰잖아요. 산다는 말은 뭐로 사느냐? 좋은 말이잖아요. 뭐로 산다고 했어요? 살로서 산다. 그죠? 살로서 산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적에 뭐냐면 한편에 수필을 쓴다든가 시를 쓴다든가 소설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도 저는 항상 뭐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또는 어떤 하나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편력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하면서 나는 역시 뭐냐면 정신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살로서 산다는 이것도 같이 깨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문학이 갖고 있는 것은 음담, 배설, 도색화 이렇게 하지만은 그 궁극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 섹스 드립이라든가 애드립이라든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와이담 뭐 이런 이야기는 일종의 사교용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심해지면은 사실은 성추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하나의 풍속화, 그 다음에 음란화, 그 다음에 예술, 이 세계를 예술가 들어가면 거의 다 오락가락 한다는 거예요. 피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화라든가 풍속화가도 결국에는 뭐냐면 이러한 삶의 이야기와
이러한 엄나성 이야기를 자기 자신의 알든 모르든 간에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있다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항상 뭐냐면은 우리 몸을 갖다가 여기서 가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적인 출발이 저는 항상 바디 페인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디 페인팅은 처음에는 아주 종교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어떤 악마로부터 악령을 물리치고 자기 자신을 갖다가 어떤 지켜내기 위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 속에는 어떤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출발이 우리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바디 페인팅이 이제 안에 거쳐서 그러면 이제 점점 예술로 가까워지고 드디어 우리가 연지 곤지 찍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항상 뭐냐면 이 이제 옛날부터 연지 곤지를 찍으면은 뭐 시집 장가간다 이 이야기지만 이런 관점도 하나의 바디 페인팅에서 유래되었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다원적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몸을 인간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디자인하고 아주 색칠하고 보완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마지막에는 온 몸 전체를 갖다가 바디 페인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것은 어떤 야한 것이 아니잖아요. 문신 터투가 아니잖아요. 하나의 자기 몸을 갖다가 하나의 화폭으로 삼아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하는 이 모습을 그려내는 이것이 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볼 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나리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신윤복의 미인도도 마찬가지고 그 미녀도를 가만히 보면은 그 속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미녀를 그려내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째 이제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한번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얼굴에 볼살이 약간은 통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반은 합격, 반은 불합격. 그 다음에 작은 입술에 가는 눈매, 크고 반짝이는 눈동자와 눈웃음에 살짝 외롭건 자태가 교태를 나타냅니다. 미인도 치고 정면으로 바라보는 미녀들은 없습니다. 전부 다 몸이 약간 뒤틀린 겁니다. 몸이 외롭고 온다는 것은 아주 교태스러운 그런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죠. 역시 물론 말할 필요도 없이 요즘은 금발의 시대입니다만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은 뭐냐면 검은 머리카락, 풍성한 머리카락,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허리는 너드리고 어깨는 곡선입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그림을 낼 적에 물론 물감으로 그려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살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뭐냐면 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사람은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살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도 청순하면서도 육감적인 그런 매력을 가져야 된다는. 그 다음에 역시 뭐냐면 잘 보면 손 그림을 여러분 보실 적에 여성의 그림 속에서 나는 미녀도 갖고 있는 손을 유심히 보시면 됩니다. 손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손을 쥐고 있는데 그 속에서는 뭔지 모를 불안감이 되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하얀 바위 드러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신구는 절대로 많이 달지 않습니다. 장신구는 최소한으로 줄어져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미디어도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풍성하던 또는 옷이 달라붙던 하나의 몸매를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가 이 미녀도에서 마지막으로 보여야 되는 것은 귀족풍의 우아한 자태입니다. 정말입니다. 귀족풍의 우아한 자태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는 뭐냐면 아주 서민적이고 평민적인 성의 자유 이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모습을 갖추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로 뭡니까? 천사는 미녀도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죠? 천사는 어떻게 보면은 성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그려내면서 결국에는 작가들이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릴 적에 한 여성을 모델로 하고 남성도 말할 때는 그거는 뭐가 끼어들었냐? 외설성과 예술성, 즉 외설성과 예술성이 같이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어야
하나의 관계에 관심을 끌고 미인도가 된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옛날부터 중세 시대에 나와 있던 하나의 천사상부터 성모 마리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의 외설성과 예술성은 변하지 않고 있다. 이걸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의 바디 페인팅을 했을 적에 이것이 예술이냐 아니면 상업성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점점 뭐냐면 이 몸을 갖다가 고안하고 디자인하고 몸을 페인팅하고 조각하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술이라든가 할로윈 데이에 크리스마스 결혼식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화장도 하고 하니까 백성들도 잖아요. 뮤지컬 공연할 적에 댄스 할 적에 영화 할 적에 패션 광고 마케팅 등 각종 광고에 우리는 바디 페인팅이 사용되고 하나의 내 몸을 갖다가 예술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일반화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되면서 뭐냐면 신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그냥 단순히 bone and skin 그리고 골격 이것만 주었잖아요. 그것을 자기 자신의 가장 완벽한 소재를 사용해서 그 몸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뭐냐면은 이 바디 페인팅이 아주 일반화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바디 페인팅 축제가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를 해서 누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왜 많은 화가들이 또는 조각가들이 여성의 몸에 페인팅을 하고자 할까? 이 세상에 많은 화폭이 있잖아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적에 그래서 캔버스에 그리기도 하고 또는 벽에 그리기도 하고 또는 판재에 그리기도 하고 또는 이래서 뭐 양피지라든가 또는 담배곽에 그리기도 하지만은 제가 가만히 봤을 적에 화가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자기의 푹질을 하고 싶은 곳이 어딜까?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여성의 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누드화를 그리려고 하고 많은 조각들이 누드 조각상을 만들려고 하고 많은 사진사들이 뭐냐면 이 누드 사진을 촬영하려고 하고 아마 어떤 점에서 봤을 때는 많은 작가들도 그 여성의 몸을 하나의 자기 자신의 필체로 나타내 보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여성의 몸은 뭐냐? 보십시오.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가장 유연하고 예민한 캔버스입니다. 맞죠? 그죠? 아이가? 맞잖아요. 여성의 남자는 좀 그렇지만 여성의 몸만큼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여성의 덩만큼 보십시오. 이 덩만큼 이 아름다운 캔버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첫째 이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은 무궁무진한 소재가 된다는 것이죠. 여성의 몸 위에는 꽃부터 시작해서 독수리까지 그림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가장 유능한 몸 예술가입니다. 신의 많은 어떤 하나의 동물을 창조했지만 자기 몸을 예술적으로 가꿀 수 있는 만큼은 인간만한 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몸에는 뭐가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 있습니다. 아주 사교적이고 아주 밀교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뭐랄까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부터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여성의 몸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숭배하다 보니까 고대 그리스 신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성 사제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은 뭐냐면 어느 다른 부보다 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것이 몸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몸과 여성의 아주 성애적인 아주 교감이 잘 이루어지죠. 손끝만 스쳐도 온몸이 찌릿찌릿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족적인 분장과 저속적인 성의 자유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몸이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이 몸 화장, 이 여성들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저희가 몸 화장을 흔히 우리가 했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예술이고요. 그리고 유미주의자의 거룩한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의 몸을 성욕적으로 이제 하면은, 이건 하는지 뭐 하지만은, 미학적으로 완성하면은 에로티시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몸으로 그림을 그리고 글로써 몸을 이야기할 적에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르네상스 고대 이제 그 중세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단태를 거쳐오면서 어떤 하나의 그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할 적에, 그것은 이제 뭐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어떤 하나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거지만, 나는 사실 때 아주 쉽게 말하면 몸의 해방,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의 하나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끝의 미학하는 거예요. 손끝의 미학. 가만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몸을 이럴 적에 손바닥으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화장하지 않습니다. 화장할 적에 크림 할 적에 무엇으로 크림 받습니까? 손끝으로. 칼을 쓰는 검객. 검객은 무엇으로서 살고 무엇으로서 상대방을 죽입니까? 칼 끝입니다. 칼 끝입니다. 화가,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스웨를 하는 사람이다, 그 자기의 모든 어떤 하나의 그 예술적인 전형은 어디에 모여집니까? 붓 끝에 모여집니다. 붓 끝에. 글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어디 끝에 모여집니까? 펜 끝, 연필 끝에 모여집니다. 그 끝의 미학이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가 언제입니까? 누드화를 그릴 때. 누드화를 그릴 때는 작가의 손끝과 그 다음에 붓끝과 여자의 살끝이 만날 때, 그때 누드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누드화를 볼 적에 절대로 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려내기 위해서 화가가 갖고 있는 그 집중력, 그리고 누드 화가가, 누드 모델이 갖고 있는 그 집중력이 말씀드렸을 적에 모델이, 누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필요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손끝이 갖고 있는 그 센스와 감성과 감각을 우리는 누드에서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 꽃 그림을 그린다든가 여러 가지 누드의 모습을 갖다가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이제 모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조금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미인도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작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이것은 화가와 모델과의 이야기입니다. 모델이라는 이름을 보십시오. 아주 괜찮죠? 그죠? 아주 아름답고 아주 고상하고, 그렇지만은 모델은 이름도 목소리도 없는 꽃입니다. 여자가 모델이 될 때는 화가에게 이러쿵저러쿵 군소리해서 안 됩니다.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그냥 모델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림,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그려내는 것입니다. 화가와 모델과의 관계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화가와 모델과의 관계를 볼 적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작가잖아요. 작가와 소재와의 관계, 이거에 빗대어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모델은 이름도 없고 목소리도 없는 위와 관능의 꽃입니다. 얼마나 많은 화가들이 자기가 그리는 어떤 하나의 나체화면 나체화, 또는 여인이면 여인화, 미인도를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아 나서느냐, 그 뒤에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화가와 모델은 어떻게 보면 화가와 모델만큼 각과 을의 관계가 철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의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뭐냐면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드는 동료이자 하나의 대상이 바로 화가와 모델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죠. 모델은 하나의 자기 자신이 모델이 되면은
뭐냐면은 뮤즈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하고 싶어 하고. 그러나 이승혜직인 남성 화가의 눈맛에 길들인 매춘부가 되기 싫다. 중세 시대에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뭐냐면 이 모델은 거의 대부분 반 매춘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의 뮤즈와 매춘부의 그 관계가 하나의 이상적인 모델과 그 다음에 화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모델과 화가의 그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델들은 특히 화가와 가까운 보면은 이 모델 일도 하죠, 조수 일도 하죠, 비스 일도 하죠, 알도무도 되죠, 애인도 되죠, 때로는 불멸의 연인도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냐면 로댕의 조각에서도 너무나 잘 볼 수가 있는 그런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가와 모델과 단순히 우리가 화가와 모델, 그렇고 그러면 그 화가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때로는 예를 들어서 모델은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지만은 그 옛날 르네상스 시대부터 오늘날의 이야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미인도를 그렸던 그 우리가 미인도에 이제 좀 전에 누가 그랬다 했노? 신윤복. 신윤복이 그렸던 미인도는 누구를 모델로 했을까? 네? 자기 자신? 또는 기생? 그 당시니까 예를 들어서 수방첩이라고 해야 될까? 이야기? 그럼 누구를 했을까? 그걸 우리가 볼 수 있고 뒤에 나온 작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특히 뭐냐면은 채식주의자, 이 작품 속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이야기잖아요. 이를 이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모델이 하는 역할 중에서 그들은 어느 쪽에 치우쳐 있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화가의 모델은 마티스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마티스와 그러면 리디아는 유부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는 30년 가까이 이 앙리와 리디아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이 리디아를, 앙리 마티스가 리디아를 처음 만나는 순간에 내가 저 여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델을 삼아야겠다고 결심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가 갖고 있는 이 존재의 아름다움을 지금 가만히 여기 보시면은 서양 여자 치고는 꽤 괜찮은 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존재의 아름다움을 과연 어디서 찾았느냐, 이것이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리디아가 이제 쇠약해지고 병이 들어갈 적에 이 리디아를 통해서 약동하는 생명력을 걸어낸 겁니다. 그래서 이 리디아는 앙리 마티스에게 창조의 원동력이 돼가지고 그림을 무려 100점을 그리고 스케치를 100점을 그림을 90점 정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그는 이 두 사람의 30년 정도 그다음 화가와 모델의 관계를 유지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 두 사람 사이는 가깝고도 멀지만은 불빛스러운 그런 관계를 갖지는 않았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전통적이고 모범적인 모델이라는 거죠. 샤갈의 그림,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 샤갈의 그림은 우리가 보면은 이 모델 뒤로 화가가 덮치려는 이야기입니다. 파블로 피카소의 그림을 보실 적에 앞에 뒤에 모델이 있고 이 화가 보려면 화가의 모습이 늑대입니다. 이거 이 안에 이 화가는 지금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늑대처럼 하나의 그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여내는 이런 것이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샤갈도 마찬가지고 파블로 피카소도 많은 모델과 연인들을 가졌던 이런 인물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피카소, 앙리, 마티스 이 이야기를 그려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 모델과 그 다음에 화가와의 유명한 화가와 유명한 모델과의 관계를 제가 이야기를 볼습니다. 로댕이 그때 50살이었죠. 그때 여러분의 까미유 글로텐 우리가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샤갈과 벨라, 그 다음에 라파엘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파엘로도 마르게리타, 그 다음에 렘브란트와 핸드리케. 렘브란트와 핸드리케는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뭐냐면은 이제 그 화가 그다음 모델이면서 연인이었지만은 그는 이제 렘브란트가 이제 본민이 죽었잖아요. 본민이 죽으면서 뭐냐면 유언을 한 겁니다. 네가 다시 재혼을 하면은
내 재산을 절대 차지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렘브란트와 핸드리케는 예인으로 지내면서 평생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네의 모텔에는 제자이자 연이었던 모리죠. 그 다음에 클린트, 우리가 잘 알죠? 클린트. 그 다음에 뭉크. 그 다음에 마티스.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언제 여러분이 가서 프리다 칼로라는 이 화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딜리나와 젠 에베테르입니다. 프리다에게 나와 있는 디에고입니다. 프리다는 두 사람 다 멕시코의 화가입니다. 멕시코 혁명 시절의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프리다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온몸을 뭐냐면은 재수술하고 그 척추를 박아가지고 몸을 불편하게 하면서도 평생 동안 앉아서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리디아라는 디에고라는 화가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여성의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디에고가 프리다의 여동생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뭐냐면 프리다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리디아에게서 평생에 계셔서 애정, 사랑과 정오의 감정을 살다 간 겁니다. 나중에 프리다가 자기가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초상화를 그릴 적에 이마에다가 뭐를 그렸으면 디에고를 그렸습니다. 마치 부처님의 안광과 같은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항상 이끌어가는 그런 디에고에 대한 모습을 그려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프리다가 먼저 죽습니다. 죽으면서 그 비명에 그렸던 것이 뭐냐면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이건 죽음을 나타내거든요. 이 외출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이라는 이 글을 쓴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이 프리다의 앞에 그렸던 것이 타투입니다. 그죠? 타투고 문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화가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빛과 그늘과 어둠, 이것을 볼 수가 있고요. 모딜리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모딜리냐를 우리가 보면은 무엇이 연상되느냐 하면은 아까 카미오 크로텔이 기억납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있어서는 카미오 크로텔, 그 다음에 뭐냐면 그림에 있어서는 잔 에비테는, 이 두 사람 사이도 보세요. 14살 연하였고요. 나중에 모딜리아니가 뭐냐면 저 시작한 모델링가 죽었을 적에 뭐라고 하냐면 천국에 갔으라도 내 모델이 되어주겠느냐 라고 이 자기 애인한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드디어 모딜리아니가 최악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때 뭐냐면은 이 잔이 뭐냐면은 이 시가에서 천정에서 결혼에 아주 반대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잔을 갖다가 천정으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모델리네가 죽었죠.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모델리아네가 6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한 이야기죠. 그래서 에비테르의 묘면은 모델리아네를 위해 모든 것을 가진 영원한 반려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던 아까 카미오 글래틀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미오 글래틀도 나중에 뭐냐면은 자기 삼촌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죽었던 그 이야기죠. 로댕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이 두 그림을 이제 가만히 보십시오. 화가와 모델과의 관계를 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림을 가면은 뭐를 보느냐 하면은 누구를 그렸던 초상화를 봅니다. 또는 누드화를 봅니다. 뚫어지게 여러분은 많이 보죠. 그때 블렌더 뭐냐면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당신의 나를 볼 때 난 누구를 보겠어요? 누구 보겠어요? 네? 우리가 누드 모델화를 볼 때, 그런 누드 모델화를 보면, 그런 누드 모델화가 누구를 보겠습니까? 우리를 보죠.
화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보게 하는 관객을 보죠.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뭐 볼품이 없어? 내 몸이 어때? 그렇게 뭐 음흉스럽게 보지 마. 이런 많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뭐냐면 우리가 이래서 딱 봤을 적에 뭐냐면 이 두 관계에서 우리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작가와 사물과의 관계를 봅니다. 사물이 생물이다, 무생물이다. 우리는 하나의 소녀를 잡기 위해서 그 소녀를 갖고서 떨어지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눈도 역시 뭐를 보겠습니까? 작가를 보는 거예요. 넌 나를 어떻게 그려낼 거야? 넌 나를 어떻게 이야기할 거야?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미인도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미인도를 보기 전에 책을 하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냈냐면 2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앞에 미인도는 무슨 거냐면 붓끝으로 전하는 조선 최초의 에로티시즘. 저는 뭐 조선 최초의 에로티시즘이 아니고 조선 최고의 에로티시즘이라고 합니다. 자, 아까 요 그림하고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조선의 모나리자 하면은 이 신윤복의 미인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자, 모나리자부터 보십시오. 모나리자의 눈동자를 가만히 보시면 이 눈동자가 정면을 보지 않고 어디를 봅니까? 옆을 봅니다. 그죠? 옆을 보고요. 몸이 약간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머리가 흑발이고요. 우리가 흔히 모나리자를 이야기할 적에 신비의 미소 이렇게 한참 쳐다보십시오. 쳐다보면은 어쨌든 우리는 끌립니다. 무엇에 끌립니까? 이 그림을 보면서 천사를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처녀를 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뭐냐면 인생사를 아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 왜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자, 신윤복에 그렸는 미인도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저번에 문학기행 갔을 적에 이 신윤복의 이제 미인도를 우리가 보러 갔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30분 정도 그림을 봤습니다. 눈동자를 보십시오.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은 내려 깔는 듯 하면서도 위로 치켜 들고 있습니다. 몸이 약간 뒤틀려 있습니다. 마치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너가 나를 보는 동안에 나는 너를 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그림 다 뭐냐면 완숙한 여성의 어떤 표정이라든가 그런 정신세계를 그려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어떤 하나의 이 모나리자라든가 또는 신윤복의 미인도 정도가 되려고 하면 몇 살까지 살아야 될까? 어느 정도 살아야 될까? 어떻게 보면 그 궁중에서 호사스럽게 짝이 없는 그런 왕후가 미인도의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여인이 그칠 수 있는 산전수전을 다 겪었을 적에 온갖 어떤 하나의 뭐랄까 삶의 이야기와 연륜을 거쳤을 적에 그때 그 비로소 여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이 내면에서 우러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자,
미인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이 미인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오빠와 누이의 바디 페인팅에서 시작합니다. 눈 내리는 날, 그 오빠의 방에 찾아갔을 적에 그 누이의 등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 페인팅에서 이 오빠와 누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자든 여든 간에 처음으로 뭐냐면 이성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이야기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강렬한 어떤 하나의 근친상간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인도는 소설 미인도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근친상간에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오빠가 이 누이의 몸에 바디 페인팅을 하는 것을 아버지한테 들킵니다. 신흥국의 아버지도 뭐냐면 유명한 화가였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오빠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윤정이가 하나의 오빠 신흥국의 이름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 여자가 남장을 하는 겁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성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죽은 오빠를 대신해서 신윤복이가 남장을 하고 오빠 이름으로 화가를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근데 이 윤정이가 남장을 하고서 그림을 그릴 적에 여기에 강무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강무가 윤정과 관계를 맺습니다. 여기에 김홍도가 등장합니다. 김홍도는 그래서 신윤복보다는 스승감이잖아요. 스승은 제자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김홍도는 제자의 재능을 사랑하다 이 남장을 한 윤정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김홍도를 사랑하는 설화 기생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네 가지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들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관능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예술을 지향한다 하는 것을 알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라든가 또는 작가라든가 이 모든 사람은 그냥 단순히 육체적인 사랑으로 끝났을 때는 더 이상 절대로 육체적인 사랑이 말씀될 수가 없고, 그 육체적인 사랑이 정신적인 사랑과 그리고 예술적인 사랑이 결합할 때 그때 비로소 뭐냐 하면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 예술이 되는 것이고, 예술이 추구하는 아트, 예술이 되면서 에토피시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설에는 신윤복이 그렸던 이 연인은 기생을 그렸다는 그 감각이 있죠. 그런데 보통자 항상 제가 이 미인도를 봤을 적에 어떤 사람들을 갖느냐 하면 조선조의 가장 전형적인 미녀를 그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신윤복의 그림을 갖다가 뭐랄까요? 미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하나의 예술적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그린 것이지, 신윤복이 그렸던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미인상이면서 성적 매력이 넘치는 섹시돌. 섹시돌 기억나십니까? 뭐가 섹시돌입니까? 요새 뭐냐면은 이제 혼자 사는 남자라든가 또는 여성이라든가 또는 나이 먹은 사람이 실제로 남녀를 갖다 할 수 없으니까 실제적인 남녀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갖고서 이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애정행위를 하는 이겁니다. 옛날에는 섹시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대신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미녀도 미인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냐면 선비들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방에 은밀하게 청화도를 갖고 있다든가 미인도를 갖고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 하나의 그 미녀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21세기 2020년, 2025년이라든가 섹시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저는 항상 뭐냐면은 그림을 건다든가 글을 걸 때는 하나가 자기의 어떤 하나의 사물에 대한 폭발적인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미인도 하나만 보면 아이고 미인도가 갖고 있던 역할이 뭐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미인도 역할을 하는 것이 뭐지? 이렇게 우리가
펼쳐져 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를 갖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이 미인도의 스토리를 갖다가 요약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앞에 역시 신윤복이가 그린 그림. 방문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남자 고무신과 여자 고무신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녀가 뭐냐면 술 한 잔을 갖고 가는 아내의 이야기죠. 우리는 방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는 하나의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려내는 것입니다. 절대로 뭐냐면 신윤복은 뭐냐면 있는 것으로 모든 그림을 리얼리즘적으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독자에게 그림을 보는 사람에게 충분하게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앞에 있었던 두 어미의 이야기가 안방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입니다. 자, 도대체 소설에서 미인도는 이 온누와의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묘사했을까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채식주의자와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뭐냐면 네 개의 사랑이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온누이 간의 연정이 일어나. 온누이 간의 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제간, 스승과 제자 간의 탐애가 벌어집니다. 똑같은 사랑을 표현할 적에 그냥 사랑 아니고 하나는 연정, 하나는 탐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 신윤복이라는 연정과 의성 간의 이 계층입니다. 하나는 어떻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지만 하나는 아티스트, 예술가잖아요. 하나는 머슴이잖아요. 하나는 양반이잖아요. 하나는 상업이잖아요. 이 하나의 계층을 깨뜨리는 하나의 격렬한 어떤 하나의 섹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 하나 마지막으로 뭐냐면은 이 기생의 통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항상 뭐냐면 도대체 사랑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래도 사랑을 알려고 하면은 연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이루지 못한 연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의 탐욕은 짝사랑입니다. 짝사랑. 상대방은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그 하나의 짝사랑은 탐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객정을 뛰어넘는, 신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격정적인 어떤 하나의 바디 인터커스가 필요하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다른 남자에 대해서 다른 여자의 투기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 비로소 뭐가 될 수가 있느냐? 미인도를 그려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뭐냐면 인생의 파란만장한 빛과 어둠과 부드러움과 직선과 뾰족함을 다 경험했을 적에 그때에 비로소 온 몸으로 그려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미녀도를 그릴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주위에 보면은 화가가 있습니다만 하나에 보면은 그저 뭐냐면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모델을 찾기 위해서 아주만 돌아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우리가 보면에서 감독들도 보면은 뭐냐면 수많은 뭐 1000명, 2000명이 그런 어떤 하나 젊은 아가씨들이 왔을 적에 거기서 자기가 그리려고 하는 그 하나의 모델을 여배우를 찾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그려내는 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저는 절대로 뭐냐면 순탄하게 살아온 인생의 살아온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곡절 많고 우여곡절 많고 모든 사연, 그러나 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그 모든 것을 얼굴 표정으로 그려내고 신윤복은 그것을 갖다가 찾아내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적에 그러면은 자, 이 사실은 이제 미인도 속에 그려있는 그런 우리가 미인도는 이 글을 보십시오. 자, 다홍색 진달래가 흐드러진 곳에서 펼치는 남녀의 은밀한 성이 지금 저 보이는 저 그림입니다.
배락 언덕에서 성의를 즐기는 한량과 긴정, 그 다음에 달밤에 연못가에서 정사를 펼치는 양반,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는 화가들이 그리려고 하는 이 그림은 절대로 뭐냐면 노멀한 정상적이고 그리고 또 모랄, 도덕적인 남녀의 관계를 그려낸다든가 또는 그 남녀의 결혼에 이것을 그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햇빛 속에 있는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고 햇빛 속에 노출되고 어둠 속에 숨어있는 이야기고 야외로 뻗어나간 이야기를 갖다가 작품 속에서 그려내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녀도를 보다든가 바디 페인팅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그림을 보내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냥 약간 컴컴한 사각의 미술관으로 가야 됩니다. 공간 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공간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는 바디 페인팅이나 누드화를 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누드는 어디로 나와야 되느냐?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미인도라든가 이것은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있지만 그러나 그 여성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을 밖으로 공간 밖으로 내는 것이 바디 페인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지금 뭐냐면은 앞에 그랬던 미인도 이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로 갔는가 이 말입니다. 미인도 속의 여자는 어디 가버리고 그러면 신윤복은 어디 갔노? 자, 그 이야기를 갖다가 시간이 지금 후회됐습니다. 57분이니까 그럼 조금 쉬다가 우리 계속을